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교양비상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에서 잠시 벗어나 사회 명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입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현재의 열쇠를 찾아내는 작업인데요. 오늘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 기자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저 사실은 네. 거침없는 세계사, 네. 거침없는 중국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 정복 예. 책을 내셨는데 네. 제가 중국사 빼고 나머지 책들은 좀 일독을 좀 해봤습니다. 어쩐지 네. 인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보니까 인쇄뿐만이 아니고 그 팟캐스트 진행하시면서 요 프로그램이 시종일관 뭐 1위를 오래 달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팟캐스트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약간 뻗어 나갔죠, 솔직히요. 네. 고마운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는 놀라운 부분이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역사를 직접 이렇게 학문적으로 전공한 건 아니시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역사학자라고는 불러주시지 말라고. 네. 그 이제 정통 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라고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 약간 그 사학자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 이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네. 사료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세요.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남아 네. 있어야죠. 네. 여기까지는 증명된 건데 그 이상은 제가 발언을 못 하겠다. 음. 그 비욘드는 제 차례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약간 방송 작가 같이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사료 요걸 바탕으로 해서 빈 공간은 나만의 상상력을 이렇게 채워 넣겠다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빈틈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약간 오프 더 레코드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네. 아니 이게 스토리텔러라고 하는데 혹시 붙여서 히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건 무방하지 않습니까? 괜찮죠. 근데 네. 히스토리텔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무난하게 스토리텔러. 원래는 역사 개그맨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신병주 교수님이라고 이제 건국대 사학과 교수님 계시는데 이제 그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역사를 재밌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요. 그랬더니 야, 썬킴, 너 역사 개그맨 해라.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이제 남희석 씨가 네. 약간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뭐라고 겁니까? 어느 방송국 공채시냐고. 개그맨. 족보가 있어야 된다. 족보가 그것도. 있어야 된다. 네. 함부로 보시면 안 돼. 물론 농담으로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 스토리텔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 20대 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역사 문화 유적지들을 찾아다니셨다고요? 제가 사주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역마살이 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책에서 본 어떤 그 역사적인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진짜로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하면 직접 찾아가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가면 달라요, 진짜. 우리가 뭐 삼국지에 나와 있던 적벽대전, 뭐 적벽가고 나와 있고, 적벽대전 그렇지, 여기서 무슨 조조가 박살났구나 넘어가자가 아니라 진짜로 중국의 그 양쯔강의 적벽에 가보면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가 바로 그 적벽대전이 벌어졌던 그곳이구나. 입이 쫙 벌어집니까? 네. 아니, 실망을 해요. 실망해요? 겨우 이거야? 스케일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이거 이게 주유가 여기서 뭐야? 이거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도 있고 정말 네. 상상 이외의 스케일이 큰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드는 생각은 90년대에 그렇게 이제 역사 유적지를 많이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형편이 좀 있으셔야 좀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론 제가 형편이 나빴다는 건 아니고 네네. 나빴다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방학 때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보다는 차라리 미국에서 멕시코라든지 중남미를 가는 게 훨씬 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국 가서 압구정동 가가지고 너희는 오렌지족 하라고,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멕시코 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그렇군요.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리면은 네. 그 역사라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셨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성인이 돼서 왜 또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레퍼런스가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선배한테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카운셀링을 의뢰하는 것도 그렇고 미리 사신 분들에게서 답을 얻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면 삶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역사가 발전한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역사가 퇴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과거의 선인들의 그런 그 발자취를 뒤져보면은 나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씩 도플갱어처럼 있어요. 아. 그때는 우리 이 선조들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갔을까라는 것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기 전과 후가 그런 샘플을 통해서 뭔가 자기 진로를 정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참고 자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국제 분쟁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뒤에 또 미국이 있고 러시아는 또 강대국이 있어서 양대 국가에 우리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나라잖아요. 전 네. 정말 구 기자님 만나 뵈면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전망을. 아, 그 이 전쟁의 전망이요. 네. 사실은 좀 좁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미국 대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11월에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가 되면서 네. 아마도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결국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종식이 좀 될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이. 그래서 전 궁금한 게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미국과 영국 이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겠죠. 러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을까? 역사에서 배우고 싶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호령한 적이 솔직히 이제 미소 냉전 때 그 핵탄두 때문에 그 냉전을 유지했던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 기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구소련이 네. 생각보다 빨리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란 거대한 이런 그 강대국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로 스텝 바이 스텝 이 노래 기억하시죠? 네. 강대국으로 컸던 거는 맞긴 맞는데 저는 그 저력이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남북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아, 남북 전쟁이요? 네.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 내전이죠. 미국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일단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패권을 놓고 18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벌였던 미서전쟁. 네.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몰락을 하면서 한때 아메리카 대륙을 호령했던 스페인은 물러가고 새로운 이 패권 국가인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북미 남미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거를 장악하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됐다. 두 가지의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본토가 지금처럼 미국이 온전하게 그 영토를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네.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건국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1776년에 네. 13개 주의 대표들이 이제 펜실베니아에 모여가지고 독립하자라고 한 것이 13개 대서양 연안 주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50개 주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중부 지방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루이지아나주부터 시작해서 쭉 네. 올라가서 오하이오까지 가운데 땅. 네. 가운데 땅 그러니까 미국 땅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루 사이에 미 연방에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하루 사이에요? 1803년에요. 네. 원래 그 땅이 루이지아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루이지아나 주가 아니에요. 아, 그 위치가 아니고, 네. 그 지금의 루이지아나 주를 포함해가지고 훨씬 더 큰 땅이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미국의 중부 전체 땅,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3분의 1을 루이지아나라고 불렀는데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여기가요. 아, 그리고 미 합중국은 대서양 연안 조금 이거였는데 1803년이라고 하면은 나폴레옹이 네. 유럽을 다 장악을 하면서 이 뭐라고 할까 새로운 패권자로 성장을 하고 있던 데잖아요. 네. 아무리 패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맞아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이제 점점 서쪽으로 팽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딱 보니까 프랑스 식민지인 루이지아나가 버티고 있잖아요. 물론 빈 땅이었지만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루이지아나라는 전체 땅을 먹을 생각은 없었고 이거를 서쪽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저 미시시피강 남부에 있는 조그만
프랑스령 도시 하나를 우리가 점령을 하면은 이게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네. 그 도시가 당시에 프랑스 식민지 루이지아나, 참 루이지아나란 것은 루이 14세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군요. 루이지아나요. 예. 요 맨 밑에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있던 항구 도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뉴오를레앙이라고 해서 당시 프랑스의 패권자였던 오를레앙 공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저기를 팔자, 사자. 프랑스 정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항구를 우리 미국에 넘겨라. 그냥 넘기려고 한 게 아니라 돈 줄 테니까 파시오. 라고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 등등등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운딩 파더스. 네, 건국의 아버지들. 네. 파리로 가요.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한테 이제 협상을 하려고. 우리 미국에서는 협상단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 줄 테니까 그 저기 남부에 있는 뉴오를레앙이라는 항구 도시 파시오. 그러니까 거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도시가 이제 뉴올리안스거든요. 네. 파시오. 했더니 나폴레옹이 이왕 사실 그 뉴오를레앙뿐만 아니라 루이지아나 땅 전체를 다 사시는 거예요. 통째로 살아. 지금 미국 땅의 3분의 1을요. 아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시에 그 7,500만 불, 그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봤자 1평방킬로당 80달러에 산 거예요, 걸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1평방킬로. 아니 뭐 바로 샀겠죠. 예. 10만 원인데 네. 빚내서 사주고. 네, 빚내서라도 사야죠. 네. 근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성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파리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등등 미국 협상당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미국 정부에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큰 시간이 다 가버리죠. 예. 나폴레옹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일단 결제한 다음에 사후 승인 받자. 나폴레옹 마음 바뀌기 전에 사겠어 하면서 루이지아나 땅을 사버려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도장 찍는 순간에 미국 합중국의 땅이 2배로 커져버려요. 야, 어떻게 미국은 신의 가호를 입어서 그런가요? 분이 그렇게 침입하시네요. 정말로 이렇게 잘 될 나라는 어떻게 해도 잘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리에서 루이지아나 거리가 우리 서울에서 저 이라크 바그다드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네.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봤자 그 남쪽에 있는 그 뉴올리안스 도시 하나 있다는 거 정도 알고 있고 당장 돈도 지금 급하고 지금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게다가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안 팔았더라도 결국 영국이 먹게 돼 있다고 그거. 그래서 미리 팔기 잘 팔았다. 어쨌든 나폴레옹이 그런 결정을 해 주면서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는 그 서부 개척 시대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중부를 먹으면서 점점 서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우리 태평양까지 가보자. 가 된 거죠. 아니 미국 땅 중에 보면 그 땅도 원래는 러시아 땅 아닙니까? 알래스카요. 그렇죠. 알래스카도 러시아 땅이었죠. 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 판 거 실수니까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다시 달라고. 그때 미국이 콧방귀를 키더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1867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제 팝니다. 굉장히 헐값에 팔았어요. 또한 당시 지금 환율이 아니라 그 당시 환율로 이제 700만 달러에 팔았는데 1867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네. 그 링컨이 이제 저격당하고 이제 피살당하고 직후고 당신의 이제 미국의 실권자가 이제 그 헨리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그 슈워드 국무장관이 이제 그 매입 협상을 다 주도를 합니다. 그 나중에 그 미국인들이 욕을 해요. 쓸데없는 땅을 왜 샀냐고. 동토를 왜 샀냐? 네. 동토를 왜 샀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일간지 신문을 보면은 슈워드의 냉장고를 사서 사기당했다. 알래스카를.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냉장고니까요. 네. 근데 러시아도 당시 상황이 약간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853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역대 일으킨 전쟁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바다로 나가기 위한 전쟁이
흑해예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은 흑해를 점령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 그렇죠. 가지고 네. 일단 크림반도를 점령한 거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작을 한 거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우리 PD님께서는 지도 안 넣어주실 거예요. 지도 편달 받으면 지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개그를 야 개그맨이시라니까 저도 한번 쳐본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절대 면적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데 문제는 여기서 바다로 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극동 시베리아 이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발트해를 통해 가지고 영국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북해로 나가는 한 루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나가서 대서양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두 루트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다 막혀 있어요 이게요. 근데 방금 그 PD님께서 부동항 얘기하셨는데 북쪽은 뻥 뚫렸지 않냐? 북극이에요 북극은 위에는. 얼어요 여기가. 네. 나갈 수 있는 거는 안 어는 항은 발트해와 흑해. 여기는 발트해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방이 다 적국이에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발트해요. 나가면 무섭군요. 네. 나가면 뭐합니까? 가장 큰 적이 앞에 딱이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스날은. 아 저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좋아합니다. 네. 영국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쪽은 나가기 좀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것이 이제 흑해거든요. 흑해에서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러시아도 1853년경에 우리 러시아도 한번 제국이 돼보자.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그럼 식민지 건설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흑해를 먹자. 이게 남하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 마음대로 내려오시오? 거기 그냥 찌그러져 있지. 네. 라고 하면서 붙은 전쟁이 이제 우리는 크림 전쟁이라고 배웠죠. 나이팅게일이 나왔던 거. 그 크림 전쟁에 결국 말씀드리면 이쪽은 2대 1이었잖아요. 영국, 프랑스, 그렇죠. 네. 러시아. 박살이 납니다. 당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대계 금융 자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돈을 빌리거든요. 또 로스차일드가 또 이 데드라인 지나면 추심 엄청 들어오잖아요. 아, 네. 빌린 돈 갚아라, 빨리. 예. 막 시앤 최씨 같이. 그러니까 야 전쟁한다고 돈 빌려줬는데 러시아 빨리 돈 갚으라고. 러시아는 잠깐만 지금 현찰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거 네 사정이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과정에서 야 우리 팔 거 없냐? 했더니 저기 멀리 캐나다 옆쪽에 알라스카라고 있는데 그걸 가르쳤구나. 네. 너무 머니까 저거라도 팝시다 우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슈워드 국무장관한테 국무장관이 여기 러시아인데 알라스카 사가시라고. 처음에 슈워드가 노 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당시 영국령 캐나다를 지나서 있는 건데 그거 사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머리 잘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알라스카를 영국에게 팔겠다. 그럼 네 머리 위는 싹 다 영국이다. 그러니까요. 예. 어떡할래? 그때 슈워드가 그러면 이상하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알라스카를 우리 미합 중국이 사버리면은 영국령인 캐나다를 샌드위치로 아래 위에서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버려요. 근데 미국도 내키지 않는 그런 구매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판 건데 네. 이게 알라스카를 미국이 사자마자 몇 년 후에 거기서 어마무시한 석탄과 유전이 발견돼 버려요. 이거 부존 자원이 어마어마한 보고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푸틴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헐값 사갔으니까 그때 돈 내놓으라고. 아니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라스카를 파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러시아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저 옛날 농노제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농업 국가였고 볼품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러시아 비하 발언. 아니 처음에요. 역사로 바로 요 앞에 러시아 대사관이 쳐들어오는 경향신문으로 이거. 참 저는 개인사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경향신문사랑 굉장히 저는 인연이 깊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그 MBC 문화방송이 네. 여의도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MBC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80년대 때 이제 그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 집이 부산이거든요. 네. 이제 뭐 했냐면은 이제 이 건물 지하에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그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아. 이 건물 지하에서요. 네. 그 부산에서 이제 저도 공개 방송 그때 정확하게 화요일 그 오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밤 기차 타고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또 줄을 서요. 바로 여기 바로 이 주차장 옆에요. 쉽게 해서 학교는 이제 제끼고, 예. 일단 무단 결근하고 저는 이제 문화생활하러 여기 와요. 옆에서 이렇게 쭉 줄 서 있으면은 그 당시 그 수희 아저씨가 이상해 본 거예요. 다 네. 소녀 팬들인데 와 정원관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으니까 학생은 뭐요? 그랬더니 안 되는 서울말로 저 신방과 학생인데요. 시스 받습니다. 혼자 서 있으니까 아. 미군 야전 잠바 입고 네. 그러면서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무궁화 옷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을 봤어요. 그런 또 인연이 경향신문 사옥과 있으시군요. 지금은 없지만 이 경향신문사 바로 앞에 뜨락이라는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바로 네. 앞 건물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 이종환 선생님께서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공개 방송할 때는 이게 내려오세요. 그걸 또 제가 알고 바로 건너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저 부산에서 왔는데 선생님이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뭐- 저희가 러시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경향신문 사옥과 인연까지 말씀을 하신 아, 건데 네. 그 러시아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러시아가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은 대부분 범게르만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는 원래 켈트족도 범게르만족이고 네. 범게르만족이 봤을 때는 슬라브족은 그냥 얘네들은 하얀 얼굴을 한 그냥 다른 인종이었거든요. 음. 게다가 또 러시아가 덩치만 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로 산업혁명도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요. 따라잡았던 네.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가 한 도약을 한 계기가 나폴레옹이 자주 나오네요. 나폴레옹 때문에요. 아, 나폴레옹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왔어요. 네. 쳐들어왔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제 구테타로 집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황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 뭐라고 할까요? 황위를 강탈을 해가지고 황제가 됐다고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엄연히 국민 투표로 99.9%의 지지를 받고 황제가 됐어요. 아, 투표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이전에 10년 동안이 개판이었거든요. 프랑스가. 이른바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습격 사건 네.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물론 뭐 이 공화정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네. 그 밑에 있던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 장발장 같이 그 고생하고 있던 민중들 입장은 생각은 뭐였냐면 다 필요 없고 공화국이고 나발이고 다시 황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권력이. 아, 그때 짠 등장한 게 나폴레옹. 여러분 공화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절 황제로 밀어주시면 다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네. 나폴레옹. 해서 다시 황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유럽 정벌에 나섰는데 전쟁의 신은 전쟁 신이었어요. 점령 못한 나라가 저 끝에 있는 동토의 러시아. 너희도 유럽이었니? 잠깐만. wait. 그리고 딱 한 군데 더 나라가 뭐냐면 영국이었거든요. 섬나라 영국.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영국을 치기에는 일단은 수많은 육군 병력을 배에 실어 가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부담스러웠던 나폴레옹은 뭐 하냐면은 해상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1811년에 해상 봉쇄령을 내려버리는데 뭐냐면 섬나라니까 너희들 보급 끊어버리겠다고 그럼 너희 굶어 죽으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영국이랑 거래하다 나한테 걸리면 너 죽는다 너희들. 알겠습니다. 낑낑낑낑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따라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엔 수많은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영국에 팔면서 연명을 하던 때였거든요. 아.
근데 대륙 봉쇄령을 따르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러시아가.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나폴레옹한테 나중에 맞아 죽더라도 일단 오늘 뭐 먹고 죽자 해서 몰래 이제 영국에 팔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이걸 나폴레옹이 보고 이 새끼들 미쳤나? 멀리 떨어졌다고 봐줬는데 네. 야 너희들 딱 기다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1812년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너들 한번 박살 내줄게.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러시아를요. 내가 또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니까 그냥 단번에 모스크바 점령할 것이다 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황제가 그 알렉산드르 1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머리를 되게 잘 썼어요. 전면전 안 해요. 뭐 하냐? 청야 전술 아시죠? 잘 모릅니다, 솔직히. 예. 청야 전술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못 쓸 바에는 어차피 적한테 넘길 바에는 다 태워버리자. 아. 삼국지에 맨날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이 쭉 이제 점점 러시아 이제 그 본토 안으로 진입을 네. 해요. 러시아 황제는 전면전 안 하고 다가오면은 다 태워버리고 우물 독타고 후퇴. 아, 식량이나 물이나 물자가 엄청 부족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보급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쟁을 지연시키고 보급이 떨어지게 만들자. 그리고 러시아를 지키는 장군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러일 전쟁 때도 그렇고 항상 러시아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지만 러시아를 지키는 장군은 동장군이라고 있다. 아, 그 추위와의 싸움을 또 해야 되고. 네. 그 히틀러도 나중에 몰랐대요. 그 모스크바의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그래서 러시아는 겨울만 기다리자. 겨울만 기다리면 60만이고 600만이고 다 얼어 죽는다. 반전의 기회가 온다. 그렇죠. 네. 발목만 잡자. 그래가지고 일단 모스크바 수도도 빼버립니다.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신났죠. 야, 우리 전쟁도 한 번도 안 나고 모스크바 점령했다. 네. 우후! 나폴레옹 만세. 그런데 그때부터 모스크바 시내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후퇴를 했던 러시아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증거는 없지만 심증이 뭐냐면 불을 끄면 또 나고 불을 끄면 또 나고 불을 끄면 또 나고. 그건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스크바의 4분의 3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모스크바 인심은 흉흉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그 유명한 그 겨울까지 찾아왔구나. 딱 이것만 듣고 아시네. 네. 동장군이 온 거예요. 네. 일단 다 떨어졌어요. 먹을게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고민하다가 여기서 내가 후퇴를 해서 다시 파리로 가버리면 이게 무슨 내가 낯짝이냐. 못 가겠다 했더니 부장들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 문제가 뭐냐면 60만 대군이 다 프랑스군이 아니었어요. 오스만 튀르크와 오스트리아 같은 다 용병들이었거든요. 아. 아니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게 얼어 죽어야 되냐고.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옵시다 나폴레옹.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도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퇴각할 때 올 때보다 더 속도가 느려요. 용병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뭐 챙겨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 훔쳐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겨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더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60만 대군 가운데서 파리에 살아 돌아온 병사가 3만이 안 됐다고 해요. 야, 거의 전멸 수준이네요. 전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긴 얘기 다 드릴 수 없고 이 러시아 정벌을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은 실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엘바 섬과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를 유배를 가는. 가는. 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를. 나폴레옹을 꺾어줬어? 누가? 러시아가? 그렇게 센 나라였어? 우와! 그때부터 러시아는 우리도 한번 강대국과 제국이 한번 돼볼까? 라고 하면서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러시아 이제 역사를 관찰하다 보면은 그 재정이 계속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죠. 그런 재정이 유지됐는데 그 민중들은 굉장히 춥고 배고픈 나라라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까지. 나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노제를 이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이른바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욕을 했거든요. 농노제를 폐지하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농노제를 폐지를 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 농노라는 것은 지주 밑에 있는 소작농들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소작농도 있었고 소속 농민들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거 있는데 농노제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각자 도생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아, 그래서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게 안 좋은 거였네? 라고 하면서 다시 농노제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실수의 반복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자 최악의 암군이라고 하는 니콜라이 2세가 즉위를 합니다.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겼어요? 예. 눈도 부리부리하고 남자인 제가 봐도 저 정도 미남은 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지 않나? 분명히 PD님께서도 사진 안 띄워주실 건데 잘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니콜라이 2세가 사람만 좋았고 황제가 돼서는 안 될 인물이었어요. 저도 아는 건데 그 집권기에 또 1차 세계대전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이 황제 집권 기간 동안에 또 러일 전쟁도 발생하거든요. 네. 러일 전쟁 발생을 하면 러일 전쟁 또 러시아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제일 큰 피해는 우리 민중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러일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이 니콜라이 2세의 궁전 앞으로 수많은 민중들이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눈이 몰아닥치는데요. 황제 물러나라 아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짜르는 신이었거든요. 제발 밥 좀 주십시오. 우리 애들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물러나라고 말할 것도 없이 더 배가 고팠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요구보다도. 이렇게 읍소라면은 빵을 줄 줄 알았어요. 제발 우리 신이시여, 니콜라이 2세시여, 빵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이 민중들이 울면서 이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을 들고 초상화를 들고 이제 궁 앞에 갔는데 기다리는 건 뭐였냐면 이 경호부대의 발포였어요. 탕탕탕탕탕탕탕. 그때부터 러시아 민중의 인식이 바뀝니다. 빵 달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쏴 죽이냐? 그때부터 너 안 되겠다. 물러나라. 이런 가운데 이제 슬슬 로마노프 왕조는 이제 몰락 태클을 타기 시작했어요. 네.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우리가 늘 이 약간 신정 정치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라스푸틴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승 라스푸틴. 요승 라스푸틴이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에 니콜라 2세와 만나거든요. 이거가 결정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정 러시아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지식이 짧지만은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는 황후가 그렇게 감싸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드라 황후와 니콜라 2세 사이에는 이 1남 4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알렉시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이제 혈우병이 걸렸었거든요. 혈우병이 피가 안 멎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이야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큰 병은 아니지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넣을 막내 아들이 좀 희귀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은 아빠 엄마는 피눈물 나죠 솔직히요. 그래서 근데 백방의 노력을 해도 얘가 안 낫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요. 그때 시베리아에 있던 요승 라스푸틴이 안녕하십니까 까까까까 제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고쳐가지고 그게요. 어떤 방법으로 그 혈우병을 낫게 했는지는 증거가 없어요. 희한하네요. 그렇죠. 근데 낫게 했어요. 저는 아니지만 그 러시아차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제가 네. 여쭤보니까 그것만 안 나와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이 혈우병을 치료했는지. 약간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타니까 사료에 남아있는 건 역사죠, 그거는. 그죠? 네. 네. 거기에 부모가 뿅 가버려요, 솔직히요. 막내 아들 건강해졌는데 라스푸틴이 하는 말은 다 믿겠네.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면서 라스푸틴이 뭐 하냐면 니콜라 2세 황제 보고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가서 1차 대전 현장이었던 러시아군을 지휘하십시오. 총사령관으로 고고고. 지금 북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남부 전선에서 전투를 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갈 때마다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니콜라이 2세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머리끄댕이는 아니지만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전투 현장에서 황궁으로 돌아가자고. 네. 엄마 왜 이러시냐고. 라스푸틴 형님이 나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라스푸틴 말 듣고 지금 싸우고 있죠. 이 황궁 안에는 이제 황비랑 네. 황족들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라스푸틴과 이거는 야사하고 썰이에요. 정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황실의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승이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굳이 야사를 믿는다면.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라스푸틴 요승의 그런 성기를 사후에 잘라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한 박물관에 알코올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정말 있어요? 아니, 검색하면 나와요. 네. 이게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네.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듣다 보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릴 만한 나라들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계기가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서 전쟁. 네. 그러니까 미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과 서바나라고 했죠 우리가 스페인에서 전쟁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쿠바를 놓고 싸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쿠바를 놓고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그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봤는데. 예. 미스터 선샤인 그 1회인가 2회 보면은 그 유진 초이 이병헌 씨가 이제 미군 해병대가 돼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미서 전쟁이에요. 쿠바에서요. 여기서 스페인을 몰아낸 거 첫 번째. 그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일단은 쿠바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또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또 괌이 네. 그때부터 미국령이 되고 결정적으로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평양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그 미국이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립주의를 채택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겠다 주의였는데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 굉장히 큰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얼마 안 되는 청교도의 영국인들이 네. 프리머스항 지금 보스턴 근처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정말 종교적 박해를 피해 가지고 영국을 떠나서 지금 이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그로부터 200 몇십 년 후에 다시 본고장인 유럽으로 돌아간 순간이었거든요. 1차 대전 참전. 1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이른바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 역사라는 게 늘 보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다. 꼭 분명하다고까지 표현을 안 하셨지만은 이어지는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그 인식이 좀 있으시던데 실제로 역사라는 게 단편적이지 않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왕 중 대동법을 실시한 왕 1번 연산군, 2번 광해군, 3번 영조, 4번 정조. 네. 다 광해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걸 약간 마크로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왜 광해군은 그 당시에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전체 그림을 봐야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개가 연결이 돼요, 이게요. 네. 큰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895년에 이제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그래 미우라 공사 같은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들어와 가지고 국모를 시해한 사건 나쁜 놈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교과서에서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예. 전 솔직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을미사변 아니었지만 다른 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왜 그거 그렇게 됩니까? 마! 그 학력고사 안 나와, 마! 외워 임마. 왜, 마! 자식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마! 이러면 역사 공부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이거를 약간 아까 먼 거리에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한 나라의 황제의 와이프를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성공 이후에 이제 근대적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무리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왜 경복궁 안에 쳐들어가 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까지 했었는가? 하필이면 고종을 안 죽이고 왜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죽였냐? 왜 명성황후를 죽였나? 이거를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당시에 이제 미국, 영국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역학 관계가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야지 그 그림을 봐야지 아 무리수지만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큰 그림이 보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게 요 사건이 연결되고 요게 요 사건이 연결되고 요게 요 사건이 그러면 연결되고. 그런 명성황후를 왜 일본은 그렇게 무리해서 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고 죽인 겁니까? 지금 청문회 갔어요. 아,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 갑자기 고조되는데요. 밝혀보세요, 빨리 좀. 예. 보자가 쪽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쪽자를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을미사변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이제 1894년에 있었던 이제 동학농민혁명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이른바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나라군이 먼저 들어와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이거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 있어 가지고 한 나라라도 똑같은 어떤 군대를 조선에 보내면은 한반도에 보내면 똑같은 군대를 똑같이 파병한다라는 암묵적 딜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과 청나라가. 그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도 요시 이 기회에 우리 한번 한반도를 먹자 해서 파병을 해요. 근데 전봉준 선생의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전주성을 장악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전주성 같은 경우에 전주 이씨의 고향이잖아요. 조선의 정신적 고향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멘붕이 왔을 때요. 전주만큼은 제발.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외세가 우리 때문에 들어왔다. 우리가 물러날 테니까 전주성을 포기할 테니까 외세는 물러나라. 라고 해서 전주성을 빠져나옵니다. 야, 그런 결단인데 전혀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청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거 진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제 물러서 가야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간다 해. 짜장면 많이 먹으라 해. 짜증. 가요. 네. 그래서 일본에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도 물러가니까 너 일본도 물러가라 해. 네. 근데 일본은 난다 그래요. 못 간다 됐어.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목적의식이 분명했구나. 분명했어요. 이게.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한반도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이자 해요. 그리고 고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오늘부터 조선은 이 자주국이란 거를 선포하시오. 좋은 얘기 같죠? 네. 아니죠. 지금부터 청나라와 손 끊으라 이거예요. 아, 청나라 외교엔 단절하라는 의미에서 자주국임을 선포하라.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거기 저기 그 서대문 형무소 앞에 보면 독립문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 독립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알고 계세요. 아, 그 청나라부터 독립이에요? 네. 그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면 일제시대 때 박살났죠. 아니, 저기 형무소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면 일제시대 때 없어졌겠지. 박살났죠. 예. 근데 이게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독립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는. 예. 있기 때문에 일본이 놔둔 거예요. 이거는 조선은 대륙으로부터 독립이다. 빨리 그 정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이거 도장 찍는 순간 이거는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버텨요. 그때 일본이 너가들 까불래? 하면 실제로 남산 위에 대포를 갖고 올라가서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위협 사격까지 해요. 뻥뻥뻥. 도장 찍으라 됐어. 아니 대포 가지고 위협 사격을 하니까 알았다고. 도장 꽝 찍는 순간 요시 이제 끝났다 하면서 뭘 하냐면 일본이 좋아하는 게 선전포고 없이 선빵 날리는 거거든요. 빵. 싸움 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싸움 선빵이 50%거든요. 네. 한 대 맞으면 일단 기가 꺾여 이게요. 오이 세구나. 당시 충청도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청나라 배를 일본이 와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청일전쟁이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청일 전쟁은 많은 분들이 청나라와 일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조선에서. 조선 땅에서 충청도 앞바다와 특히 평양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나라가 빡살이 나요. 야, 그럼 뭐라도 뺏겨야 되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많이 뺏기죠. 네. 많이 뺏기죠. 일단은 졌어요. 그러면 일단 강화조약이라고 해서 강화조약이 강화도에서 하는 조약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 끝난 다음에 이긴 놈한테 진 놈이 뭐 주냐 이거 네. 하는 게 강화조약이거든요. 그럼 진 놈이 이제 청나라니까 일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도장식으로. 그럼 대부분 다 수도인 도쿄로 가야 되는데 시모노세키로 불러버려요. 당시 이제 그 협상 책임자가 청나라는 이홍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일본은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였거든요. 도쿄로 안 부르고 시모노세키로 부릅니다. 왜냐면 시모노세키가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시모노세키에도 관공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고 보고집으로 불러요. 보고집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춘판로라고 보고집으로. 왜냐면 자기 단골집이었거든. 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기회에 청나라 자존심 다 박살내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딱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내가 순댓국 좋아한다 치면 이모 한 사람 더 오니까 세팅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런 느낌이네. 딱이에요. 예. 이홍장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를 토해줬냐면 일단 타이완이 그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아, 대만은 일찌감치. 근데 타이완인들은 그걸 오히려 반겼대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 식민지였잖아요. 만주족에. 어마무시하게 차별을 받았대요. 이 타이완에 있던 원주민들이. 네. 그래서 청나라 너희들 만주족의 지배를 받을 바엔 차라리 일본 지배가 낫다. 해서 지금도 타이페이 가시면은요. 이게 일본 거리인지 타이완 거리인지 헷갈릴 정도 굉장히 일본풍이에요. 미츠코시 백화점도 많고. 네. 뭐 오코노미야키는 오히려 오사카보다 타이페이가 더 맛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타이완이 이제 그때 일본 넘어가고 랴오동, 요동반도 지금 신의주 바로 위에 있는 네. 바레만 쪽으로 삐져나온 대련이 있는 압니다. 네. 거기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러시아가 딴지를 걸어요. 좆도 맞대. 왜냐면 그때 한참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을 지나야 되는구나. 요동반도와 만주를 일본이 가져가 버리면 시베리아 이 철도 건설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얘기를 해요. 일본 보고. 좋은 말 할 때 요동반도 청나라한테 다시 넘기라고. 일본이 미쳤나 저것들. 야 우리도 피 흘리며 싸워가지고 얻은 땅이라고. 못 준다고 해요. 그때 러시아가 뭐 하냐면 너 잠깐만 기다려. 일본 이것들이 확 그냥.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양옆에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잠깐만 친구 좀 해달라고. 강대국들을. 세 명이서 동시에 내놔라! 이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본 쫄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 직후니까 군사 정권이거든요. 사무라이 정권이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했어요. 싸우면 진다 이긴다. 어떻게 생각나 됐을까? 싸우면 이겨나 됐을까? 진다 됐을까? 혼돈이 진다 됐어.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와도 싸우도 지는데 유럽 열강 세 나라와 싸운다? 이건 100% 진다. 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넘겨줘 다시요. 청나라한테. 아, 그걸 우리 조선인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광경을. 누가 네. 봤냐? 고종이 본 게 아니라 명성황후가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명성황후가 뭐라 얘기했냐면 여보 지금 이 동네 짱은 누구냐? 일본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이 양반아. 지금 중국을 박살낸 일본도 로스케 아들한테는 지금 발발발 길고 있지 않냐. 이 동네 짱은 러시아라고. 아, 거기랑 잘 지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군요. 명성황후가. 그렇죠. 러시아와 손잡아야지 우리 왕실이 살 수가 있다라고 남편은 진짜 러시아가 그렇게 좋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일본 외교관이 오면은 만나주지도 않고 배가 아프다 뭐 일이 있다. 러시아 공사가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만. 이게 본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주도 넘어갔는데 까딱 잘못하면 조선도
러시아한테 뺏긴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마스터 플랜 짜는 사람 누구냐고. 어떤 삐 짜고 있냐. 고종 아니다. 그냥 저는 호호할배다. 그럼 누구냐? 그 옆에 있는 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이자. 야,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의 국제 역학 관계를 봐야지. 왜 그러니까 1894년에 이제 청일 전쟁이었고 네. 시모노세키 조약이었고 그 다음 해 1895년에 이제 명성황 민임기가 이제 시행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던 한반도도 러시아에게 넘길 수는 없다.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 명성황 민씨를 죽이자. 아, 저 이게 사실 사적인 얘기 좀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가 민 씨거든요. 영 민씨세요? 네, 그 본의 하나예요. 맞아요. 민 씨가 머리가 좋습니다. 아이, 영민 씨는 대부분 다 좋으시는데 그쪽 영민 씨만 좀 안 좋았어요. 아니 얘가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른 데에서 가서 특강을 이제 했을 네. 경우에, 근데 특히 뭐 집안 얘기를 약간 오바해서 안 하는 게 뭐냐면 내용 증명이 오더라고요. 문중에서 문중에서. 사과하라고. 그럴 수 있죠. 종신회에서. 네. 그 영민 씨는 다 좋아요. 네, 그 특정 영민 씨.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은 이후에 1905년도인가요, 러일 전쟁이? 그때 이제 5년 내내. 완벽하게 결판이 나버린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기면서.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어차피 러시아도 일단 남하 시베리아를 통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고,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한반도와 이제 대륙 지배권을 놓고 위에선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전쟁은 일단은 일단 팩트였어요. 근데 언제 전쟁을 벌이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 그때 한참 시베리아 그 횡단 철도가 건설 중이었거든요. 이거 완공 전에 치자고. 왜냐면 시베리아 이 횡단 철도가 건설되면 모스크바에서 병력이 순식간에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 타고 올 때 결판을 내자. 그때가 언제냐? 1904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빵 날리자 해서 일본이 선빵을 날려서 러일 전쟁이 펼쳐지고, 러일 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넘어가면서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일본의 식민지. 강점이 되는 상황인데, 그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네. 구한말의 그런 사회상과 그리고 국제 관계가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랑 굉장히 닮아 있다는 얘기를 뭐 저 대학 다닐 때도 들은 것 같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년 넘게 지나도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근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뭐 역사 행간에 뭐 시모노세키 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필리핀하고 조선에 대한 강점을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나눠 먹는 이런 가스라테프트 시대가 네. 오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가스라테프트 미락처럼 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참 그 공교롭게도 이 전 세계 4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네. 사이에서 그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더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베트남 모델이 상당히 지금으로 봤을 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베트남은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미국과 일본을 무시해요. 한국도 무시해요. 이겼으니까. 왜냐면 저도 물어봤거든요. 뭐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냐 했더니 우리는 세계 3대 제국과 싸워서 이겼대요. 일본 제국, 프랑스 제국, 미 제국과. 너희는 미 제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 본 적 있냐고. 우린 세계와 싸워서 이겼다. 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나라 와도 에게도 머리를 안 굽힌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 근거리 외교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베트남 솔직히 말해서 그 자존심은 세지만 솔직히 초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쭉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섣불리 우린 동맹이다, 섣불리 우린 적이다라고 손을 잡는 순간 이거는 세팅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포커페이스로
그러니까 베트남 모델을 우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항상 그 우리 한반도 한국의 최대의 이익은 무엇인가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익 관점에서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그렇죠. 하는 게 방법이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김병주 의원이란 정치 얘기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연단에 서셔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했던 얘기가 니네 대변인이 쓴 논평에 네. 그 한일 동맹이란 표현이 있던데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건 그것대로 맞는 거 아닙니까? 동맹이란 표현은 잘못됐다는 건?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동맹이 이제 얼라이언스잖아요. 네. 얼라이언스는 그러니까 혈맹과 동맹과 그 약간 말장난이지만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 동맹이라는 것이. 그 이제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같이 죽자 한 배를 탄 거거든요. 군사적으로 묶여 있는. 그렇죠. 네. 뭐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중 동맹 같이 61년도에 체결한 이건 실제로 정말로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자동 군사 개입이거든요. 조중 동맹이요. 혈맹 같이. 이거를 동맹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아. 요번에 평양 가가지고 그 하루 당일치기 정말 그것도 참 웃기는 사람이죠. 야밤에. 야밤에. 그러니까. 아니 그 푸틴도 머리를 잘 썼어요,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 눈치 봐야 되고 특히 시진핑 눈치를 봐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성대하게 국빈 대접 받으면은 그렇잖아요. 북한도 달래고 양 눈치를 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국빈 방문은 국빈 방문인데 밤에 들어가서 당일치기로 가버리자. 그 두 사람의 공동 기자회견을 보시면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총비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푸틴 형님과 우리는 동맹이요 동맹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네. 근데 푸틴은 계속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말을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말 한 번 딱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푸틴도 그 바보가 아니라서 알죠. 여기 있는 그 김정은이 우리는 푸틴 형님과 동맹입니다. 분위기상으로 나도 동맹하자고 하고 싶지.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옆에서 김정은은 계속 동맹 하는데 옆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 자식 미쳤나 자꾸 이제 150mm 포탄 안 보면 나 이거 가나 새끼거든. 그러니까 이 외교적 관계에서 수사 말 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맹이란 말을 그 함부로 쓰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 끝으로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인물, 아까도 오늘 보면은 나폴레옹도 나오고, 뭐 니콜라 2세도 나오고, 뭐 요승 라스푸틴도 나왔는데,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 체게바라요. 왜 그런 거예요? 체게바라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잣집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학 박사, 그 알레르기 전문의예요. 솔직히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겠지만 자기 의대 선배와 모터사이클 하나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남미 여행을 쭉 다녀 그냥 관광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남미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 자본에 신음하는 남미의 민중들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민중들, 그러니까 남미를 치료하는 혁명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죠. 물론 이 반발을 여기 얘기를 듣고, 예. 아니 이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란 이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뭐 롤렉스도 차고 잘 살지 않았냐. 그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쿠바 재무장관도 하고 이 요직이 있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렇지만 그걸 다 놔버리고 다시 총 들고 밀림으로 들어가요. 나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남미의 한 밀림에서 그 CIA 사주를 받은 이제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을 당하는데 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그렇게 체게바라가 뭐 다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지 않았냐. 하지만 그러니까 혁명을 꿈꾼 자가 있고 혁명을 한번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혁명가로 난 죽겠다. 진짜 혁명가로 죽었네요. 진짜 혁명가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쿠바 시내에 있는 아바나의 내무부 청사에 있는 그 이게 체게바라의 그 사진이 얼굴 그림이 있고 네. 밑에 뭐가 있냐면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영원히 그게 유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모든 우리 인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평등 사회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오기가 힘들겠지요. 네. 하지만 누군가는 한번 그런 목숨 걸고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체게바라가 장폴 샤르트르라는 그 네.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철학자, 말을 했거든요. 인류가 낳은 최대한 완벽한 인간이었다. 저 동감합니다. 아마도 이제 성긴 교수님 얘기를 좀 서두에도 들어봤는데 그런 모험적이고 이런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게바라를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 꼽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볍게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 성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였는데 오늘 교양 비상구와 함께해 주신 시간 어떠셨습까?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또 아픈 추억이 있는 건물이니까 짠하네요. 네, 또 우리 구 기자님과 정말 네. 함께 방송을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도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다음엔 중국사나 다른 역사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2주에 한 번씩 중국을 들어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요 방송 끝나고 이번 주에는 난징 들어가요. 난징 들어가서 이제 난징 대학살 그 네. 현장들 사람들이 다 소개를 또 해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30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그 난징 이번 주에 난징 들어가고 다다음 주에는 또 시안 가서 진시황 투어라거든요. 네. 가서 여기서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국사만 아직 못 읽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이 가시죠. 우리 시빈님 보내주시나요? 중국 같이 가시죠. 중국 같이 네. 가시죠. 예, 특별 기획으로 하고 있는 구교영의 교양 비상구.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